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주역 강의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내보내질 않은 건데, 그것은 포항 사람 해월을 말한다. 이 강연회의 반응이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포항 강연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자. 사실 제가 그 해월 선생에 대해서는 꾸준히 얘기를 해왔지만은 요번 포항 강연만큼 해월을 포괄적으로 쉽게, 과연 해월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왜 해월을 존경해야만 하는지, 사실은 그 마하트마 간디랑 제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 해월은 마하트마 간디보다는 더 위대한 인물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도는 워낙 거대한 나라고, 그 거대한 서브컨티넌트의 아시아의 아주 이 하대륙이라고 말하는 그 인도의 독립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근데 사실은 마하트마 간디가 지금 여러모로 지금 걸리는데, 제가 요번에 그 오는 토요일 날 강의할 만해, 지금 이게 다 걸립니다. 이 만해, 해월, 간디, 그리고 같이 걸리는 인물이 라빈드라스 타고르라는 시인, 이게 다 하나로 걸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말했듯이 이 해월은 간디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는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사와 이걸 너무 과소평가라고 말하기보다도 평가를 안 했다는 거죠. 과소고 운운하기 전에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지 못했고, 따라서 역사를 만들어간 인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철학사를 쓸 수 있는 민족, 이 지구상에서 철학사를 쓸 수 있는 민족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불란서 사람들도 불란서 철학사를 우리처럼 한 2000년 단위로 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철학이라는 건 서양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한국 철학사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뚜렷하게 가능하거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사. 그건 백제음악부터, 이게 뭐 공자시대로부터 우리가 태묘에서 연주하던 8일무부터 오늘까지 이게 쭉 연속이 되거든요. 이런 민족이 없다고. 전번에도 그 산조 공연하는 데 가서 저보고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산조만 해도 그 1시간 가까운 가야금은 가야금 하나 놓고 그 악기 하나를 가지고 1시간을 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도 그 말로 그 드라마를 만들려면 뭐 소설이고 뭐 다 배경이 돼서 역사적 인물이고 나오는데, 그런 모든 거 추상하고 이 악기만을 가지고 1시간 연주를 소리도 안 내고 듣고 앉았는 우리 지금 조선 말기에 이런 거를 엔조이 하던 사람들, 문명이 아주 고도로 추상화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서양 음악의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야말로 더 웅장한 이 산조 음악이라는 게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산조 음악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큼 2000년 철학사를 쓴다 문제가 없다고. 지금 한국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것이 계승되어 가고 비판되고 가면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포항에 가서 요번에 강의한 것도, 해월이다 그러면 해월 선생이라는 분이,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조선 왕조를 통해서
세 사람을 꼽는다면은 제일 세종대왕이라는 분을, 한글 창제하신 세종대왕이라는 분을 꼽고, 그 다음에 세계대전을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로 이끈 이순신. 그러니까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고 주제의식이 있는 영화인데, 명량에 이어서 나온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는 상당히 잘 만든 영화예요. 김한민 감독이 굉장히 애써서 만든 영화인데 왜 그 영화는 그렇게 명량만큼 보지를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주제가 사실 그 영화에서는 오히려 주제의식이 심하즈 같은 사람이 그 외장이 더 부각이 되고, 중국에서 온 진린 제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명료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야,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놈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자기들 패전을 갖다가 이제는 더 이상 조선 지배, 사실은 조선을 지배하려고 그때 벌써 했던 건데, 이 조선 지배는 불가능하니까 빨리 도망가서 우리 그 퇴각을 하는 놈을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 퇴로를 터주면은 그냥 편하게 끝나니까, 사실 중국 그 원정 나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할 만한 얘기죠. 사실 할 만한 얘기나,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아주 치열한 의도는 이놈들이 이 땅에 정말 날강도 놈들이 와가지고 날강도짓을 해가지고 7년을 이 조선 이 강토를 짓밟고 인민들의 삶을 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놈들을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못하도록 이놈들을 섬멸을 시켜야지, 얘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언제고 다시 온다.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얘들이 그냥 돌아간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죄과를 정확하게 지어야 된다. 이 업보를 자기들이 담아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 앞바다에서 섬멸당하는 것뿐이 없다. 이렇게 아주 명료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각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 영화가 잘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조명할 때도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문제의식, 그러고 해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명할 때도 해월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근원적인 문제의식, 우리가 무슨 서학하고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개벽의 시대의 개벽의 논리를 가지고, 개벽의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해월이라는 사람과 수운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오갔던 하나의 그 깨달음, 아주 그 각성의 아주 심각한 장면들을 제가 이번 강의에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잘 전달을 했기 때문에, 포항 사람들이든 뭐든, 이건 포항에서도 보통 얘기가 돌이 온다,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슈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오냐. 못 오게 하려는 사람들도 뭐 상당히 많고, 그리고 괜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여튼 포항에 가게 된 것은 동대해 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상당히 훌륭한 연구기관이 있고, 그게 자생적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이 형산강 주변의 모든 고적들을 아주 치열하게 탐사하고 그걸 기록을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연구소가 자생적인, 자기들이 돈을 다 자기 자체로 마련해가지고 그러한 그 훌륭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들이 나를 초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강연을 내려가면서 제가 느낀 게, 사실은 이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뭐 동학 그러면은 완전히 전라도 거고 경상도랑 관계 없는 거.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런데 사실
동학은 그야말로 그건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가 키운 건데, 이 포항 지역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 해월 이하 소위 말해서 영해 부사를 처단한 1871년의 거사에 이르기까지 경상북도 지역에 핍박받던 인민들이 동학을 만들어 간 건데, 그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번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도올 김용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너무도 신선한 거예요, 그들에게. 거기서는 뭐냐면 그런 말들도 하더라고. 거기는 완전히 국힘단 이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 보수층의 이 층이 제일 두텁다는 곳인데, 그래서 뭐 국힘당의 그 공천만 받으면 꽈매기도 공천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만큼 그 아주 보수적인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중하고 내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더라고. 그 강연장 분위기가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최상급이었어요. 아주 노블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아주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듣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그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말들을 하는데, 진리 앞에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가 있을 수가 없다. 궁극적인 메시지에서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라는 이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내가 요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고, 이 해월의 사상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쭉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인류 사상, 인류의 미래 사상을 이끌어갈 어떤 아주 근원적인 태제를 제시한 사상 운동이라는 거를 갖다가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다. 제가 이제 오는 토요일 날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강의를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이 나는 와 주시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이 만해라는 분도 우리가 너무 지금 조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제대로. 해월 선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동학을 통해서 여태까지 얘기를 해서 해도 해월의 본 고장에 가서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못하던 소리다. 이게 해월이 이런 수준의 사상인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해월만 해도 뭐냐면은 일제시대를 통해 가지고 그 천도교를 이끌어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분자가 돼 가지고 타락한 놈들이거든. 뭐 이동환이 뭐 최린이 이게 전부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 해월을 개치를 해놔 가지고, 그리고 해월의 경우는 한문으로 자기 사상을 쓸 실력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위대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전부 그 한문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전부 그 해월의 오리지널한 인사이트를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걸 또 뭐 신사설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나는 하여튼 해월 선생에 대해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참 유감인데, 그것이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인도인들에게 간디가 이 추앙을 받듯이 그 이상의 이미지와 그 인품과 모든 사상과 모든 생애의 진실이 전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19세기를 구한말까지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19세기를 볼 때 참 부끄러운 게 많으나, 해월이 있기 때문에 19세기가 우리에게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수은 선생의 어떠한 그 사유를 해월이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구현해 줬기 때문에 19세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모든 역사의 양심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지켜나갔고, 그 역사의 맥이 그 조선 왕조가 끝났어도 해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20세기는 그야말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기시다가 최근에도 왔다 가면서 네이버를 어떻게 해먹고 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이런 흉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판에 그거는 20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우리 주권의 상실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우리가 뺏겼잖아요. 일본 놈들이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21세기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기시다랑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멘탈리티가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바라보고도 좋다. 그러니까 명량 노량 해전에서 마지막 그 이순신 장군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다시 이 땅에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훈 선생도 뭐냐면 개 같은 외종놈아 계속 경전에다가 당신이 쓴 동학의 경전에 개 같은 외종놈아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을 그렇게 짓밟으면서 이 땅에 하륙해서 뭔 득이 있었느냐? 니들 도대체 니들 역사에 뭐가 도움이 됐으며 인류의 이런 양심과 모든 저기에 너희들이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 거를 아냐. 이런 말씀을 그냥 용담에서 계속 하시잖아요. 사실은 나도 반문을 자꾸만 해요. 자꾸만 반문을 한다고. 반문을. 내가 그 상황이라면 혹시 그 이광수처럼 변절을 하지 않을까? 너무 엄한 적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짓을 보면은 결국 자진해서 과도한 아부를 한 거거든. 전부가. 최남선이도 처음부터 저 독립 그 선언서 쓸 때부터 나는 사인 안 한다는 거 전제로 하고 쓴 거예요. 나는 이거 참여 안 하겠다. 난 학자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 갈 생각 없다. 글만 써주게. 그러니까 한용운이가 막 그런 새끼한테 그거 쓰게 하냐. 내가 쓰겠다. 근데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공약 3장만을 거기다가 한용운 선생이 첨가한 건데 우리가 한용운 선생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지금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걸 쓰면서 그 당시 주창했던 것이 이 절들이 산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시중으로 나와야 되고 중들도 그 앉아서 무슨 저 강원만 댕기지 말고 일반 대학을 해도 다 유학을 시켜야 되고 뭐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이 썩은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독신으로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거 신교를 보면은 그 사람들 목사들 보면은 다 결혼해서 교회 잘 이끌어가고 신도를 잘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승복을 다 없애버리고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매고 부인 가정 건실하게 유지하면서 존경받을 스님이 몇 명이나 되냐? 에? 막말로 그 승복을 걸쳤기 때문에 결국 이 결혼 안 했다는 거 비구라는 거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면 되냐? 뭔가 실력을 길러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대처 비구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이 사람이 뭐냐면 근원적으로 이 불교를 개혁하려면은 아예 승려를 결혼을 허용을 하면은 거대한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은 또 해필 합방이 되기 직전에 이거를 출간을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만해 스님은 근원적인 이 혁명, 유신이라고 하는 건 이건 파괴다. 이거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려면 이게 근원적인 이 시스템에 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뭘로 해도 안 된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지. 그게 계속해서 이 양반은 내가 보기에는 그 한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작전 미스라고. 이게 작전 미스예요. 왜냐면 그 뒤로는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대처로 가버렸고, 해방 이후로부터는 불교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우리가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화의 방법론적으로 문제는 있었다 그래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해 스님의 정신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게 움직여 갔는데도 불구하고 만해는 저놈은 대처다. 시무장에서도 부인 데리고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묘해진 거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만해라는 분은 그런 거 가지고 저울질 돼서는 안 될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시간도 많이 지나가는데,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 양반의 아주 중요한 시집이죠. 이 시집이 나온 시점이 1919년에 독립선언 33년으로 들어가서 가장 극렬하게 항거하다가 3년을 제일 오래 살고 나온 후에, 그 전에 유실론이고 모든 대저가 다 쓰여졌고, 그러고 나서 감옥 생활을 3년 동안을 하면서 완벽한 아주 무지무지한 좌선을 한 거죠. 아주 조선의 역사를 놓고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위에 백담사 위에 있는 오세암이라는 데 들어가서 시를 쓰거든요. 그 님의 침묵이라는 거 보면 그 방대한 88편의 시집인데, 그게 지금 국문학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라고 그러는 게, 그게 한 2, 3개월밖에 안 되거든. 여유가. 보통 시집이라고 하면 시 하나하나가 아주 심오한 뭔가 사상이 들어있고, 때때로 고민하고 이렇게 쓴 것을 나중에 모은 거잖아. 제가 시집이라고 하는 게 시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들을 모으는데, 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은 내가 보기에 2, 3개월 안에 싹 쓴 거예요. 그 전에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님의 침묵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보기에 그야말로 이 양반의 사상족적으로 본다면 원숙한 말년에 속한다고 봐야 돼. 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는 단순한 그 시집이 아니라 그야말로 팔만대장경을 다 독파하고 난 다음에 쓰신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상적 깊이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집약적으로 쓰여졌다는 게 미스테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미스테리일 필요가 없어요. 이 양반의 실력, 그 문장 실력을 아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그게 몇십 년 온양되어 온 것이 그 일시 하루 전략에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로. 근데 이 양반의 그 만해 선생의 그 시집을 그래도 님의 침묵이라는 거를 문학사적으로 관련지어서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타고르라고. 그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 근데 왜 타고르가 문제가 되냐면 1913년에 런던에서 그 시집이 영역되어서, 영역도 타고르의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했는데, 그것이 벵갈 언어로 쓰여졌던 건데, 그것이 영어로 번역된 지 1년이 못 돼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노벨상이 동양에서 최초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가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타고르가 도대체 누구냐? 사실은 그것에 예이스가 서문을 쓰고, 그 에즈라 파운드 같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뭐 버트런 러셀이고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버지니아 울프고 뭐 하여튼 그런 그 런던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서포트했거든. 버나드 쇼니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건 말할 수가 없지. 그 노벨상을 그 당시, 지금은 노벨 문학상을 받아봤자 그거 가지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돼요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 1913년에 뭐 환상적이지. 가장 환상적이었던 게 일본 문단이 그 타고르를 그렇게 띈 거예요.
일본은 그냥 환장하지 또 그냥 그래가지고 그 타고르가 왜 뭐 동방의 등불인 뭐 한국 그것도 한국의 이 출판사에서 찾아가가지고 그 하나 우리 청춘이라는 잡지사인데 거기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다면서 그냥 쓱쓱 쓴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은 이 타고르의 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말에 님이라는 개념은 없고 영어로 THOU, 도우예요, 도우. 그럼 U거든. 이 도우라는 게 거기서 계속 do art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You are 이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도우인데 이 도우를 님으로 번역. 이제 어떤 뭐 김옥 같은 사람은 주님이라고 번역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게 님으로 정착이 되는데 타고르의 님이라 이 도우라고 하는 그 개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한용운의 어떤 이 오리지널리티나 이미지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타고르의 도우하고 한용운의 님의 사상적 깊이와 이 문학적 향기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소국이고 알려지지 않은 나라고 사실은 타고르에게 줄 이런 말을 내가 괜히 쓸데없이 해서는 안 되지만 타고르에게 줄 노벨상이면은 한용운이한테 줬어야죠. 정말 이거는 같은 차원에서 봐도 내가 보기에는 타고르의 시를 내가 쭉 컴플리트 웍스를 갖다 주문에다 다 봤는데 게임이 안 돼. 그건 너무도 평범합니다. 그냥 좋은 말, 좋은 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런 말은 내가 미친놈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 민족 스스로 한용운이에게 노벨 문학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 왜 우리가 그렇게 한용운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를 내가 이번 토요일 날 유감 없이 강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와서 들으실 분들은 꼭 오셔서 들어보세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